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아래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도로 위를 지나가시죠. 그런데 그 발밑이 사실은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에서 보면 멀쩡한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흙과 모래는 이미 쓸려 나간 지 오래예요. 남은 건 얇은 겉껍질, 그리고 시간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얇은 표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마비되죠. 거대한 재난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수백 년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인프라 하나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시대가 변했다거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정리해버리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탈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얽힌 구조적인 균열의 신호예요. 오늘은 특정 신앙이나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사, 경제, 산업, 그리고 권력과 대중의 상호작용이라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부해 보려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했던 거대 커뮤니티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운영자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평소 여러분이 막연히 느꼈던 답답함의 정체를 설명해 드릴 거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분석은 한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가장 냉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조차도 우리에게 매우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 안에서만 한번 보시죠.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경기도의 웬만한 중간 규모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은 규모예요. 더 무서운 건 청년층입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어떤 영적 커뮤니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미래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세대가 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시야를 한번 더 넓혀볼까요? 태평양 건너편의 초강대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곳의 붕괴 규모는 여러분의 상상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유의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의 뼈대 자체가 특정 신앙의 세계관 위에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난 25년간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정기적인 집회 참석을 뚝 끊어버렸어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 인구의 90%가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고 답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수치가 2023년 기준 66%까지 내려왔어요. 한 세대 만에 이념의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져 버린 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한번 멈춰서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등을 돌렸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아니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이탈의 밑바닥에는 세 개의 폭탄이 시차를 두고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폭탄은 지금도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중이고요. 첫 번째 폭탄은 이념적 통제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때 국가가 사용하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무기가 어느 날 갑자기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 폭탄은 거대한 자본의 축적과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조직이 어느 순간부터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블랙홀의 입구는 늘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죠. 세 번째 폭탄은 정보 비대칭 구조의 완전한 붕괴예요. 과거에 통하던 모든 통제 방식이 스마트폰 한 대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폭탄의 도화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20세기 중반,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 시대로 되돌려 볼게요. 그 시절의 풍경 속에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의 진짜 원인이 숨어 있거든요.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정확히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총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양진영은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피 말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알던 그 거대한 인프라는 무기로서 다시 설계됩니다. 당시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던 초강대국은 한 가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 진영과 싸우려면 먼저 내부를 하나로 묶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내부를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언제나 신앙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근본 사상은 유물론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세계의 전부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은 그냥 뇌신경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는 사상이죠. 그들은 종교를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미국의 권력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국가의 정체성 자체에 특정 신앙 시스템을 용접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어요. 화폐에는 신을 향한 믿음이 공식적으로 새겨졌고요. 아이들은 매일 아침 신의 이름이 들어간 국가 충성 맹세를 강제로 외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연설에서 상대 국가를 사악한 제국이라 부르며 묵시록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 시기에 특정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적성 국가의 스파이가 아니라 체제에 충실한 안전한 시민이라는 사회적 증명이었어요. 일종의 이념적 신분증이자 방패였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성장은 순수한 영적 열망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이 신분증을 발급받으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구의 90%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이 숫자의 상당 부분은 거대한 이념적 거품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세계의 풍경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 있던 거대한 제국이 내부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외부의 거대한 적이 사라졌다는 건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내부를 하나로 묶어주던 접착제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적이 있을 때는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사라진 순간 소속은 그냥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무 앞에서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주말마다 거대한 건물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무신론자라는 타이틀이 더는 체제 전복자를 의미하지 않게 된 순간 사람들은 억지로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소속감을 가차없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사회를 강타한 대규모 이탈의 가장 거대한 구조적 배경이에요. 자,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이념적 접착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서구와는 또 다른 두 번째 도화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속도의 자본 축적입니다. 이념의 방패를 필요로 했던 서구의 조건에 한국의 이 거대한 커뮤니티는 한 가지를 더 얹었어요. 산업 자본주의의 무한 팽창 모델을 조직 내부로 고스란히 이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예요. 거룩함을 표방하던 조직이 가장 세속적인 기업의 논리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이 지점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해요. 과거 사회가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이 공동체에는 분명한 도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돌보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요. 그런데 국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의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대한 자본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자본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는 가장 탐욕스러운 형태의 기업으로 빠르게 변질됩니다. 작동 방식을 한번 뜯어볼게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초대형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매주 거대한 규모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자본의 규모는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투명성을 요구하면 불경한 의심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은 최고급 차량을 타고 막대한 개인 자산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감사 시스템은 철저히 형식화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조직이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경악할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결코 남에게 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일반 기업의 재벌 세습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의 편법 승계가 시작됩니다. 일반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적어도 세금이라도 냅니다. 시장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이라도 받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의 세습은 그 어떤 규제망도 닿지 못하는 치외법권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일반 기업의 편법 승계를 비판하는 동안 이들은 훨씬 일부는 아버지가 설립한 조직의 최고 직위를 아들이 사실상 대물림받는 장면을 공식 석상에서 연출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의 뜻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중, 특히 정보 검증에 능숙한 젊은 세대의 눈에 이곳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들의 눈에 이 공간은 더 이상 영혼의 안식을 주는 신성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득권 카르텔의 폐쇄적인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막대한 세금 혜택은 전부 누리면서 내부는 그 어떤 세속 집단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이 이중성이야말로 대중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겉으로는 이웃 사랑과 이타주의를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 치열하게 권력을 탐하는 조직. 이 극단적인 위선은 대중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도덕적 기대치마저 박살내버렸어요. 그 결과가 바로 수백만 명의 조용한 엑소더스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이 붕괴의 마지막 스위치를 누른 결정적인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거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이탈의 가속도를 더 과격하게 밟아버린 또 다른 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정치적 양극화와의 결탁, 그리고 통제 문화입니다. 이건 거품이 터지는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가게 만든 요인이에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기득권화되면서 이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합니다. 특정 정치 진영, 특히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끈끈한 동맹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맹이 영적인 메시지를 정치적 메시지로 빠르게 변질시켰다는 점이에요. 특정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마치 신앙의 본질이자 충성도를 증명하는 척도처럼 포장돼 버렸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이곳은 사실상 정치 집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데 이 조직의 막대한 영향력이 동원됐어요. 심지어 일상적인 연말 인사말조차
특정 종교적 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 인사말 한마디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가르는 표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어요. 오로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가장 먼저 가장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정조준했어요. 이런 정치적 요새와 낡은 통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환멸을 느낀 여성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 숨막히는 이념적 통제 시스템 안에서 극심한 정서적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순종만 강요되었고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매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받고 수평적인 소통이 당연한 젊은 세대에게 이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구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억압의 굴레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상식적인 가치관과 이 커뮤니티가 강요하는 태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냉정한 선택을 내렸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적 분기를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끌어버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체제의 등장과 정보 비대칭의 완전한 붕괴예요. 이 지점이 회복 불가능의 선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과거의 이 물리적인 종교 공간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독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은 지역 사회에서 정보가 교류되고 인맥이 쌓이고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동네 소식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 접속이었던 겁니다. 그 독점 구조가 수백 년간 이 시스템의 진짜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초연결 시대가 열리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게임 오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매주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로 억지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결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 관계를 맺을 이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어요. 수백 년간 이 특정 커뮤니티가 독점했던 소속감과 외로움 해소라는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대체돼 버린 겁니다. 그것도 훨씬 저렴하고 훨씬 편리하게요. 거추장스러운 의무감도 없고 피곤한 정치적 편 가르기도 없고 위선적인 리더의 훈계를 들을 필요도 없는 훨씬 깔끔한 무비용 대체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낡고 억압적이고 비용까지 비싼 구시대적 시스템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세 번째 반전이 조용히 완성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00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의 거대한 이탈은 단순히 특정 종교 조직의 지갑이 얇아지는 수준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밑바닥을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적 사건입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 그 아래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회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던 비공식 안전망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후와 직접 연결되는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공동체의 쇠퇴를 그저 가볍게 바라보십니다. 종교단체의 돈줄이 마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시사산업과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국가의 핵심 좌표축이 흔들리는 수준의 사건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촘촘하고 심지어 가장 저렴하게 유지되던 비공식 안전망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의 크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안전망이 필요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국가복지 시스템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공무원 수를 늘려도 행정력이 절대 닿지 못하는 거대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해요. 서류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당장 오늘 저녁이 걱정되는 사람들, 우울과 고립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지난 수십 년간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메워준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건 정부도 대기업도 아닌 바로 이 거대한 신앙 커뮤니티들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이 사회는 오래전에 다른 형태로 무너졌을 겁니다. 해외에 권위 있는 비영리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주요 대도시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돕는 지역 안전망의 무려 40% 이상이 이 신앙 기반 비영리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복지 비용을 시민들의 자발적 헌금과 자원봉사라는 무료 노동이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없어지면 그 자리는 도대체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서늘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료 급식, 독거노인 돌봄, 미혼모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 등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둡고 춥고 습한 곳을 든든하게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바로 이 자본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과 인적 자원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있어요. 시스템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세대입니다. 돈을 벌어올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으니 기부금은 수직 낙하 중이고요. 결국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들이 텅 빈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는 전기세와 이자 상환에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달 내시는 세금으로 정부가 이 빈자리를 전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의 복지 공백을 공공예산으로 메운다는 건 지금의 세율 구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국 이 안전망의 붕괴는 가장 취약한 이웃부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피부에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공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여러분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완벽한 고립입니다. 이게 이번 이야기의 진짜 중심이에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안에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분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커뮤니티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는 학원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 박수를 쳐주고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몇 날 며칠 곁을 지켜주던 곳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절대적인 생존의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일할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돈 벌 수단도 없어지는데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거대한 울타리가 내 눈앞에서 조용히 사그라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동네마다 실핏줄처럼 뻗어있던 건강하고 따뜻한 소규모 공동체들은 대형 자본의 논리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주 안부를 챙겨주던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젊은 세대는 아예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틀만 연락이 안 돼도 누군가 문을 두드려주던 그 촘촘한 인간관계의 그물이 지금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이 거대한 엑소더스의 끝자락에 남겨질 여러분의 미래는 지독한 정서적 공황과 우울증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감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자녀들은 자기들 삶을 꾸리느라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고 평생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를 맺을 유일한 창구마저 닫혀버린 이분들. 남은 건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를 어깨를 내어줄 누군가 없이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 이게 돈을 잃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한 노후 실패의 본질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이 이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위기로 보셔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대 간 대화 창구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소멸은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은 균열로 이어지고요. 과거 이 종교 공간은 아주 역설적인 기능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전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용광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세대 간 통역기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깊은 지혜와 청년 세대의 생동하는 활기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던 완충지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의 눈에 이곳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폐쇄적 집합소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특정 집단이 늙어간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세대별로 쪼개지고 완벽하게 단절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이렌이에요. 서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사회의 짐이라며 취급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를 개념 없고 이기적이라며 비난하고요. 세대 전쟁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화약고에 이미 불이 붙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시스템 꼭대기에 앉아있는 기득권들은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나가는 시련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망에는 구조적인 근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자극적인 이벤트를 열면 집을 나간 100만 명이 다시 몰려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망상에 가까워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못 읽고 옛 방식만 반복하는 조직에 과연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한때 서구 사회를 주름잡았던 수백 년 된 웅장한 석조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술집으로, 클럽으로, 카페로 팔려나가거나 심지어 다른 종교 시설로 개조되는 장면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5년, 10년 뒤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벌어질 예정된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그저 망했다며 체념하셔야 할까요? 세상이 변하고 조직이 부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소중한 가치와 신념마저 몽땅 쓰레기통에 내던지셔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인식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고통스러운 재구성을 시작하셔야 해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다는 게 과연 신념을 버린 행위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진짜를 찾기 위해 가짜를 떠난 거예요. 권력과 자본과 정치적 이념으로 떡칠된 위선적인 껍데기에 진저리를 치고 본질적인 가치와 진짜 사람 냄새나는 연대를 찾으려고 스스로 광야로 걸어나간 겁니다. 그들의 대규모 이탈은 썩어 빠진 시스템을 향한 묵직한 심판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으라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해요. 거대한 대리석 건물을 지켜내겠다고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남겨진 진짜 본질을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끌어오셔야 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위선에 의존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동네를 지탱하는 작지만 단단한 연대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셔야 해요. 거창하게 혁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가장 미시적인 곳에서 출발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낡은 가치관을 자식들이나 타인에게 억지로 쑤셔넣으려는 모든 폭력적인 잔소리부터 멈추는 거예요. 왜 시스템의 수능을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치기 전에 지금의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조용히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연대입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거대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넓은 등짝이 누군가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작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는 것. 이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유일한 생존법이에요. 시니어 세대가 가지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통장에 찍힌 돈이나 화려한 인맥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쌓아 올린 삶의 깊은 통찰력,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연륜이에요.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여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던 성벽을 스스로 부수고 밖으로 걸어나가실 때입니다. 고독사에 내몰려 떨고 있는 이웃의 문을 두드려 따뜻한 반찬 한 그릇을 나누고 소외된 삶을 사는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것.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지어올린 으리으리한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진짜 인프라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시대의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특정 거대 조직이나 권력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는 달콤한 환상은 이미 완벽하게 끝났어요. 껍데기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걸 막을 방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 안에 숨어있던 진짜 생명력, 즉 타인을 향한 헌신, 이타주의, 끈끈한 연대와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마저 시대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건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빠져나온 진짜 가치가 어디에 다시 뿌리 내리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내릴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오늘 제가 꺼낸 이 무거운 진실들이 여러분께 그저 공포나 절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낡고 부패한 시스템은 냉정하게 떠나보내고 앞으로 여러분의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할 건강하고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실 수 있는 성찰과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부터 주변의 가장 작고 외로운 것부터 한번 돌아보시는 것. 그 위대한 첫걸음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슈를 파헤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